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총균세. 오늘은 에필로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이 책의 본론에 해당하는 19장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이 책의 에필로그,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후기 글쯤 될 것 같습니다. 편지로 치면요, 추신 정도에 해당하는데 꽤 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592쪽입니다. 에필로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간사회에 대한 역사적 연구도 공룡에 대한 연구에 못지않게 과학적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들이 현대세계를 형성했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다. 네, 소제목입니다. 인간사회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소들입니다. 얄리의 질문은 인류가 처한 현 상황 및 홍적세 이후 인류사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이제 지구상의 대륙들을 훑어보는 짧은 여행을 끝마친 지금 우리는 얄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 나 같으면 얄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각 대륙의 사람들이 경험한 장기간의 역사가 서로 크게 달라진 까닭은 그 사람들의 타고난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만약 홍적세 말기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라시아의 사람들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면 지금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남북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차지했을 것이며, 원래 유라시아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은 마구 유린당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곳곳에 간신히 잔존하는 신세로 전락했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단어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일축하기 쉽다. 이 실험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며 실험 결과에 대한 나의 주장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회고적 실험을 통하여 서로 관련된 가설들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유럽의 농경민들이 그린란드 또는 미국 대평원으로 이주했을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출발한 농경민들이 채텀 제도, 보르네오의 강우림 또는 자바섬이나 하와이의 화산성 토양 등으로 옮겨갔을 때 각각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실험들은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전멸하기도 했고, 수렵체진민으로 되돌아가기도 했고, 아니면 복잡한 국가를 건설하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체진민들이 플린더스 섬, 태즈메이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등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환경에 따라 전멸하기도 했고, 근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기술을 가진 수렵체진민으로 되돌아가기도 했고, 수로를 건설하고 어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다. 물론 인간사회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은 무수히 많으며 대륙마다 제각기 그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각 대륙의 차이점들을 모조리 나열한다고 해서 얄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다음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듯하다. 첫 번째는 가축화, 작물화의 재료인 야생 동식물의 대륙 간 차이다. 그것은 식량 생산이야말로 잉여 식량을 축적하는데, 그리고 아무런 기술적 정치적 이점이 없어도 순전히 그 숫자만으로도 군사적 이점을 갖는 대규모 인구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 사회가 조그만 초기 추장사회의 수준을 넘어 경제적으로 더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사회로 발전할 때는 언제나 식량 생산이 그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생 동식물은 가축화, 작물화에 부적합했다. 결과적으로 가축이나 작물이 되어 식량 생산에 이용된 종은 소수에 불과했다. 가축화, 작물화를 위한 야생 후보종의 수는 대륙마다 크게 달랐는데, 그것은 각 대륙의 면적 차이 및 대형 포유류의 경우 홍적세 말기에 일어난 멸종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 같은 멸종은 유라시아나 아프리카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심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는 면적이 훨씬 넓은 유라시아에 비해 생태학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졌고, 남북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보다도 떨어졌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메리카보다도 떨어졌고, 얄리의 뉴기니도 면적은 유라시아의 70분의 1에 지나지 않고 그곳에 있던 대형 포유류는 홍적세 말기에 모두 멸종되었으므로 마찬가지였다. 각각의 대륙에서도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는 그 대륙의 전체 면적 중에서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몇 군데, 즉 유난히 조건이 좋은 지역들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술 혁신과 정치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회는 스스로 발명하는 문물보다 다른 사회로부터 받아들이는 문물이 훨씬 많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대륙에서의 확산과 이동은 그곳의 여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각각의 사회는 환경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대체로 다른 사회에서 발전된 문물들도 공유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과정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머스킷 전쟁을 통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점을 갖지 못한 사회는 그것을 가진 사회로부터 그 이점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얻지 못하면 그것을 가진 사회에 의하여 교체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차이는 바로 확산과 이동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고, 이것 역시 대륙마다 크게 달랐다. 확산과 이동의 속도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빨랐는데, 그것은 유라시아의 주요 축이 동서방향이며 생태적 지리적 장애물도 비교적 적기 때문이었다. 물론 가축과 농작물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따라서 위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술 혁신의 확산에 있어서도 그 기술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변형을 거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역시 비슷한 논리가 성립된다. 아프리카에서의 확산 속도는 유라시아에 비해 느렸고, 특히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더욱 느렸는데, 그것은 이들 대륙의 주요 축이 남북 방향이며 생태적 지리적 장애물도 많기 때문이었다. 전통적인 뉴기니에서도 확산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은 험준한 지형과 등뼈처럼 길게 뻗은 높은 산맥 때문에 정치적 통일이나 언어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별다른 진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각 대륙 내부에서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요인들과 관련하여 세 번째 요인들은 바로 각 대륙 사이에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 이것들도 가축 작물화와 기술을 축적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어떤 대륙은 다른 대륙에 비해 더 많이 고립되어 있고, 따라서 대륙 간 확산의 난이도 역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졌다. 지난 6천년 동안에는 유라시아로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것이 가장 쉬웠고, 아프리카의 가축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러나 동서 각 방구 사이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복잡한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저위도 지방에서는 드넓은 대양에 의하여 고위도 지방에서는 수렵 채집 생활에나 알맞은 기후와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유라시아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 열도로 인해 유라시아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유라시아로부터 얻었다고 입증된 문물은 딩고 하나뿐이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요인들은 각 대륙의 면적 및 전체 인구 규모의 차이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의 수도 많고,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수도 많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늘 혁신적인 문물을 도입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그만큼 커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는 대개 라이벌 사회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을 비롯 농경민들에 의해 교체된 수많은 수렵채집민 사회가 그런 운명을 맞이했다. 한편 완고하고 보수적이었던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 농경민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린란드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더 우수한 식생활 방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던 에스키모 수렵 채집민들에 의하여 교체되었다. 면적 및 경쟁사회의 수를 보자면 전 세계 땅덩어리 중에서 유라시아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는 훨씬 작았고, 특히 태즈메이니아는 더욱 작았다. 남북 아메리카는 전체 면적은 꽤 넓지만 지리적 생태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사실상 연결이 약한 두 개의 작은 대륙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요인들은 환경과 관련된 크나큰 차이점들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도 없다. 뉴기니인들이 대체로 유라시아인들보다 똑똑하다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이 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뉴기니가 유라시아에 비해 면적도 훨씬 좁고 대형 동물의 수도 훨씬 적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 틈에서 이 같은 환경의 차이들을 언급하기만 하면 당장 지리적 결정론이라는 딱지가 붙는데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명칭 속에는 어떤 불쾌감이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가령 인간의 창의성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뜻이냐? 우리들 인간이 기후, 동물군, 식물군 따위를 통하여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이런 걱정들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창의성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년 전에 선조들처럼 석기로 고기를 썰어 먹어야 했을 것이다. 모든 인간 사회에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다만 어떤 환경은 다른 환경에 비해 더 많은 재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발명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도 한결 유리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대륙 간의 차이 요인들을 수치 자료로 남기는 작업. 제가 제목인데 이렇게 어렵죠? 제목이 이렇게 조사를 좀 빠뜨렸습니다. 이 책에 계속 다시 읽겠습니다. 대륙 간의 차이 요인들을 수치 자료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얄리의 질문에 대한 이 같은 대답들은 얄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복잡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너무 짧고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13,000년에 걸친 모든 대륙의 역사를 600쪽 정도의 이 책 속에 압축하려면 되도록 간략하게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압축에도 장점이 있어서 그러한 단점을 상쇄시킨다. 즉 장기적 안목에서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비교하다 보면 어느 한 사회의 단기간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기대하지 못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얄리의 질문이 제기한 문제들 중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다. 현재로서는 어떤 완성된 이론을 내놓기보다는 몇 가지 부분적인 대답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연구 계획을 상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천문학, 지질학, 진화생물학처럼 널리 인정받는 역사적 과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인류사를 하나의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미래를 내다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쟁점들을 훑어보는 것으로 이 책을 끝맺는 것도 적절할 듯하다. 이 책을 확대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요인들의 대륙 간 차이를 더욱 상세히 수량화함으로써 그 차이의 역할을 더욱 신빙성 있게 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앞에서 가축화와 작물화 재료의 차이를 설명할 때 나는 각 대륙에 존재하는 초식성 또는 잡식성의 대형 야생 육서 포유류와 종자가 큰 공류의 총수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한 가지 확대 방법은 잠두류, 완두류, 살갈퀴류 등 종자가 큰 콩류에 대해서도 그 같은 숫자를 산정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나는 가축화 후보종이 어떤 각종 대형 포유류가 실격된 여러가지 요인들을 제시했지만 각자의 대륙에서 각각의 요인 때문에 실격된 후보종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도표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것 역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해 후보종의 실격률이 높았는데 과연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실격 요인은 어떤 것들이며 또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 포유류에서 그 요인들의 빈도가 높았을까? 이 같은 수치화된 자료는 유라시아, 남부 아메리카, 아프리카 주요 축에서 확산의 속도가 각각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띄어 읽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수치화된 자료는 유라시아,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주요 축에서 확산의 속도가 각각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했던 나의 대략적인 계산을 검증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유럽에 추월당한 불운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확대 방법은
이 책에서 살펴본 것보다 더 작은 지리적 규모와 더 짧은 시간적 규모를 가지고 연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시 읽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독자들은 이미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떠올렸을 것이다. 어째서 유라시아 내에서도 비옥한 초승달지대나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라 하필 유럽의 사회들이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화하고 기술을 선도하고 현대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세하게 되었을까? 만약 BC 8500년부터 AD 1450년에 살았던 어떤 역사학자가 미래 역사적 궤적들을 예측했다면 틀림없이 유럽이야말로 장차 우세질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만년쯤 되는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럽은 구세계의 세 대륙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BC 8500년부터 그리스가 흥성하고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가 흥성하기 시작한 BC 500년 이후까지 서유라시아 일대에서의 동물의 가축화, 식물의 작물화, 문자, 야금술 등의 중요한 혁신은 거의 모두가 비옥한 초승달지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AD 900년경 이후 물방화가 급격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알프스 서쪽이나 북쪽의 유럽은 구세계의 기술 및 문명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일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지중해 동부, 비옥한 초승달지대, 중국 등지에서 개발된 문물들을 받기만 했다. 심지어 1000년부터 1450년에도 과학과 기술은 주로 인도에서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사회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심지어 1000년부터 1450년에도 과학과 기술은 주로 인도에서 북아프리카까지의 이슬람 사회로부터 유럽으로 흘러드는 쪽이었다. 이 시기에는 중국이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는데 식량 생산을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필적할 만큼 빨랐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중국은 수천 년이나 앞서갔으면서도 어째서 뒤늦게 출발한 유럽에 추월당하고 말았을까? 물론 유럽이 흥성한 직접적 요인들을 지적할 수는 있다. 유럽은 상인 계급과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했으며 다시 읽겠습니다. 부여가 아니네요. 유럽은 상인 계급과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했으며 절대 군주나 무거운 세금이 없었고 또한 경험주의적 탐구 정신을 중시하는 그리스적 유대교적 기독교적 전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직접적 원인들에 대해 우리는 궁극적인 원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런 직접적인 요인들은 어째서 중국이나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아니라 하필 유럽에서 발생했을까?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경우에는 분명한 해답이 나온다. 그곳은 원래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동식물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곳보다 몇천 년 일찍 출발할 수 있었지만 일단 그 선발 간격을 추월당한 뒤에는 더 이상 지리적 이점이 없었다. 이 같은 간격이 사라져간 과정은 강성한 제국들이 점차 서쪽으로 옮겨진 경로를 통해 상세히 더듬어 볼 수 있다. BC 4000년부터 3000년경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국가들이 탄생한 후 처음에는 힘의 중심이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의 제국들 사이를 번갈아 이동하면서 줄곧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BC 4세기 말 알렉산더 대왕 치하에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로부터 동쪽으로 인도까지 정복하면서 드디어 힘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돌이킬 수 없는 첫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BC 2세기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힘의 중심은 서쪽으로 더 이동했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는 다시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이동의 주요 요인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금방 자명해진다. 오늘날에는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느니 전세계 식량 생산의 선도지역이라느니 하는 표현이 터무니없게 들린다. 옛날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속했던 많은 지역이 지금은 사막, 반사막, 스텝으로 변하거나 토양이 심하게 침식되거나 염분이 너무 많거나 해서 농업에 부적합한 땅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날 이 일대의 일부 국가들은 재생이 불가능한 석유라는 유일한 자원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부를 누리고 있으며 그 덕분에 이 일대가 오랫동안 근본적인 빈곤에 시달리며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잠시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동부 일대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많은 지역이 숲으로 덮여 있었다. 이 일대가 원래 비옥한 삼림지대로부터 침식된 잡목지대 또는 사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고식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도 자세히 밝혀졌다. 이곳의 숲은 농업을 하기 위해 개간하고 건축용 목재를 구하기 위해 벌채하고 땔감으로 쓰거나 회반죽을 만들기 위해 태우는 바람에 사라지고 말았다. 더구나 이 일대는 강우량이 적어서 처음부터 강우량에 비례하여 생산성이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식물이 다시 자라는 속도가 파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특히 지나치게 많은 염소를 방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땅을 덮고 있던 나무와 풀이 사라지면서 토양 침식이 진행되어 계곡에 침리가 쌓였고 강우량이 적은 환경에서 관계 농업을 했으므로 자연히 염분이 축적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었던 이 같은 과정은 현대까지 계속되었다. 예를 들자면 현대의 요르단에서 나바티아 설명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고대 아랍 왕국.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 요르단에서 나바티아의 수도 페트라 부근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숲들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오스만 터키가 헤자즈 철도를 건설할 당시 벌채되어 없어졌다. 그리하여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지중해 동부의 인간 사회는 생태학적 불모지에서 탄생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원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태학적 자살을 저질렀던 것이다. 동쪽, 즉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던 가장 오래된 사회들부터 시작하여 지중해 동부의 사회가 차례차례 자멸함에 따라 힘의 중심은 차츰 서쪽으로 이동했다. 북유럽과 서유럽이 그러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더 현명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더 강인한 환경, 즉 강우량이 더 많아서 식물이 더 빨리 재생장할 수 있는 곳에 사는 행운을 타고났다. 식량 생산이 가능해진 이후 7,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북유럽과 서유럽은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유럽은 농작물, 가축, 기술, 문자 등을 모두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부터 받아들인 셈인데 그 이후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힘과 혁신의 중심지라는 위치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럽보다 훨씬 앞서가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추월당하게 된 과정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중국은 어쩌다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유럽에 추월당했을까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쩌다가 추월당했을까? 사실 중국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원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선 식량 생산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거의 맞먹을 만큼 일찍 시작되었고 북중국에서 남중국까지 그리고 해안지방에서 티베트 고원의 고산지대까지 생태학적으로 다양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농작물과 가축, 기술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광활하고 생산성이 높은 땅을 차지한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보다 덜 건조하여 생태학적으로 덜 취약한 환경이었으므로 만년 가까이 농업을 계속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산성 높은 집약 농업을 유지할 정도인 것이다. 다만 요즘은 중국도 환경 문제가 점점 악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이점들과 빠른 출발 덕분에 중세 때 중국은 전 세계의 기술을 선도했다. 중국이 처음 발전시킨 중요한 기술에는 주철,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등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문물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정치적인 힘, 항해술, 제해권 등에서 세계를 선도했다. 15세기 초에는 수백 척의 배로 구성된 보물선 선단들을 파견했는데 그중 가장 큰 배의 경우 길이가 120m에 달했으며 총 인원도 최대 28,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콜럼버스가 보잘것없는 세 척의 배로 협소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동해안에 도달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다. 그런데 바스코 다가마는 보잘것없는 세 척의 배로 아프리카 남단의 고지를 돌아 동진했고 그때부터 유럽이
동아시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는데 어째서 중국의 배들은 그 전에 희망봉을 돌아 서진하여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했을까? 어째서 중국의 배들은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서해안으로 진출하지 못했을까? 간단히 말해서 왜 중국은 그토록 낙후되어 있던 유럽에게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빼앗겼을까? 우리는 중국 보물선 선단의 종말을 통하여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1405년부터 1433년 7차례의 선단이 중국을 떠나 항해했는데 그러다가 세계 어느 곳에도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착오에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다. 중국 조정의 두 파벌, 즉 환관과 그 반대파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환관들은 선단을 파견하고 지휘하는 이 일에 동조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반대파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자 곧 선단 파견을 중단시켰고 결국에는 조선소마저 해체하고 해양 항해를 금지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1880년대 런던 시 당국이 공공전기조명의 발전을 억압했던 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미국이 고립주의를 고집했던 일, 그 밖에도 많은 나라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뒷걸음질 쳤던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전역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번 결정이 내려지자 중국 전역에서 선단 파견이 중단되었고 일시적이었던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다시 배를 만들어 그 일시적 결정에 어리석음을 입증하고 또 새로운 조선소들을 건설하려 해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조선소가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환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원정대 이제 대장이 정화의 원정대 그럽니다. 환관 출신. 네, 아마 유럽인들을 기준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소제목입니다. 유럽의 만성적 분열과 중국의 만성적 통일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이 같은 일들을 정치적으로 분열된 유럽의 탐험선단이 항해를 시작했을 때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인으로 태어났지만 프랑스의 앙주공의 신하가 되었고 다시 포르투갈 왕의 신하가 되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 왕에게 서진 탐험을 위한 배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메디나 세도니아 공에게 호소했지만 그 역시 거절했다. 메디나 첼리 공에게도 호소해 보았지만 또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국왕과 왕비에게 호소하자 그들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다시 요청했을 때는 결국 허락해 주었다. 그 당시 만약 유럽이 통일되어 앞에 세 왕후 중에 한 명이 다스리고 있었다면 남북 아메리카의 식민지화는 무산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콜럼버스가 5번째 시도에서 수백 명이 넘는 유럽의 군주 가운데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은 바로 유럽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스페인으로 흘러드는 부를 목격할 수 있었고 그중 6개국이 아메리카의 식민지화에 더 가담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전개는 유럽의 대포, 전기, 조명, 인쇄술, 소화기, 여기선 총이란 얘기입니다. 등등 무수한 혁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두가 처음에는 유럽 일부 지역에서 무시당하거나 희한한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일단 한 지역에서 채택만 되면 결국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유럽의 분열에서 비롯된 이 같은 결과는 중국의 통일이 빚어낸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 조정은 해외 항해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따금씩 중단을 결정했다. 14세기는 정교한 수력 방적기의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 물러났고 세계의 시계 제작 기술을 선도하고 있던 기계식 시계를 파기 또는 사실상 전폐해버렸으며 15세기 말 이후에는 기계장치나 기술 전반에 걸쳐 후퇴하게 되었다. 통일의 이 같은 잠재적 해로움은 현대 중국에서도 다시 위력을 발휘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휩쓴 문화 대혁명의 광기 속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5년 동안 문을 닫았던 것이다. 중국은 통일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유럽은 언제나 분열되어 있었는데 두 경우 모두 역사가 깊다.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지역들은 BC 221년에 처음 정치적으로 통합되었고 그때부터 대체로 그 상태를 유지했다. 중국에서는 문자가 처음 생길 때부터 문자 체계라고는 하나뿐이었으며 장장 2000년 동안이나 문화적 통일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유럽은 먼 발치에서조차 정치적 통일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유럽은 14세기까지도 1000개에 달하는 독립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1500년에는 500개의 소국이 되었으며 1980년에는 최소 25개국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늘어나서 내가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순간에는 40개국에 가깝다. 유럽에는 아직도 45개 언어가 존재하고 그 모두가 나름대로 변경시킨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더욱 다양하다. 유럽 공동체를 통해 조금이나마 통일을 꾀하려던 시도조차 좌절되고 말 정도로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네, 말 정도로가 아니고요. 유럽 경제 공동체를 통해 조금이나마 통일을 꾀하려던 시도조차 좌절되고 말 정도로 유럽은 오늘날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유럽에 뿌리 박혀 있는 분열 지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정치적 기술적 우위를 유럽에 빼앗긴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중국의 만성적 통일과 유럽의 만성적 분열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지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유럽의 해안선은 섬에 버금갈 만큼 고립되어 있는 큰 반도가 5개나 있어 매우 들쭉날쭉하며 각각의 반도에는 모두 독립적인 언어와 민족 집단과 정부가 들어서 있다. 즉 그리스, 이탈리아, 이베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반면에 중국의 해안선은 훨씬 완만하며 별개의 중요성을 갖게 된 곳은 인근 한반도밖에 없다. 유럽에는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언어와 민족성을 유지할 만큼 큰 두 섬, 즉 그레이트 브리튼과 아일랜드가 있고 그중 한 섬, 그레이트 브리튼은 유럽의 중요한 독립강국의 하나가 될 만큼 크고 또한 유럽 본토와도 가깝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가장 큰 두 섬인 타이완과 하이난조차도 각각 아일랜드 면적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최근 타이완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둘 다 중요한 독립강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탓에 최근까지 아시아 본토로부터 정치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레이트 브리튼과 유럽 본토의 경우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했다. 유럽은 여러 개의 높은 산맥, 알프스, 피레네, 카르파티아, 노르웨이 국경의 산맥 때문에 언어, 민족, 정치 등의 측면에서 각각 독립적인 단위들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반면 중국에는 티베트 고원 동쪽에 있는 산맥들은 그리 대단한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중국의 중심부는 충족토로 이루어진 비옥한 유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두 개의 큰 강, 즉 양쯔강과 황허강이 있어서 동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두 강 사이를 남북으로 잇는 통로들도 비교적 평탄한 편이다. 결국에는 두 강이 운하로 연결되었지만 그 결과 중국은 매우 일찍부터 생산성 높은 두 개의 거대한 핵심 지역에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두 지역이라고는 해도 분리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의 핵심 지역으로 합쳐졌다. 그에 비하면 유럽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강은 라인강과 다뉴브강은 규모가 작아서 훨씬 좁은 지역밖에 연결해주지 못한다. 중국과 달리 유럽은 작은 핵심 지역들이 여기저기 산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을 오랫동안 지배할 만큼 큰 지역은 하나도 없고 각 지역이 만성적 독립국가의 중심지다. BC 221년 마침내 중국이 통일되자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다른 독립국가가 창건되어도 오래 버텨내지 못했다. 물론 BC 221년 이후에도 몇 차례의 분열 시대가 있었지만 언제나 재통일로 마감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샤를마뉴 대제, 나폴레옹, 히틀러 등 강력한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통일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절정기의 로마 제국도 유럽 면적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지 못했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내부의 장애물이 그리 대단치 않다는 점은 처음에는 이점으로 작용했다. 북중국, 남중국 해안 내륙이 각각 다른 농작물, 가축, 기술, 문화적 특징을 낳아서 그 모두가 차후 통일된 중국의 보탬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기장 재배, 청동 기술, 문자 등은 북중국에서 시작되었고 벼농사와 주철 기술 등은 남중국에서 발생했다. 이 책에서 나는 대체로 강력한 장애물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기술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연결성은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어느 한 폭군의 결정은 당장 혁신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럽의 지리적 분할 상태는 서로 경쟁하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독립 소국과 혁신의 중심지들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어떤 국가가 특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가 그 일을 했고, 따라서 이웃 국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정복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장애물들은 정치적 통일을 막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지만 기술과 아이디어 전파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중국에서처럼 유럽 전역의 유통망을 한꺼번에 차단할 수 있는 폭군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원주민들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입니다. 이 같은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지리적 연결성이 기술 발전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적당히 연결되어 있는 곳, 다시 말해 연결성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곳에서 기술은 가장 빠르게 발전했을 것이다. 지난 1000년간 중국과 유럽, 인도 아대륙에서 진행된 기술의 발전 과정은 연결성이 너무 강하고 적당하고 너무 약했을 때 나타나는 각각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역사가 제각기 달라진 데에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기마 유목민들은 유라시아 일대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했는데 비옥한 초승달지대, 중국, 유럽 등 지역에 따라 그 위협의 강도가 각기 달랐다. 그 중에 한 유목민 집단, 즉 몽골족은 결국 이란과 이라크의 옛 관계시설들을 파괴하고 말았지만 아시아의 이들 유목민족 중에서 헝가리 평원 너머에 서유럽 삼림지대까지 차지한 민족은 없었다. 그 밖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지리적으로 중간 위치에 있어서 중국 및 인도와 유럽을 잇는 교역로를 통제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유라시아의 다른 발전된 문명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대륙 내의 거대한 섬과 같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상대적 고립 상태는 특히 중국이 각종 기술을 사용하다가 거부한 일들과도 관계가 깊은데, 이는 우리에게 태즈메니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의 경우를 상기시킨다. 어쨌든 이 간략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경향뿐만 아니라 그보다 규모가 작고 단기간에 걸친 역사의 경향에 있어서도 역시 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중국의 역사는 현대 세계에 유익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즉, 상황은 변하는 것이며 과거의 우위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혹자는 이 책에서 줄곧 사용했던 지리적 추론이 현대 세계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는 각종 아이디어가 인터넷을 통해 즉각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화물도 비행기에 실려 하룻밤 사이에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 사이에도 전혀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마치 타이완, 한국, 말레이시아, 특히 일본 등 신흥 강국들이 부상하는 것도 그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그 규칙들도 잘 살펴보면 종전의 규칙의 변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물론 1947년 미국 동부의 벨 연구소에서 발명된 트랜지스터가 단숨에 13,000km를 건너뛰어 일본에서 전자산업을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가까운 자이르나 파라과이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다. 오늘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도 따지고 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식량 생산을 바탕으로 한 옛 중심지에 편입되어 있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 같은 중심지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이르나 파라과이와 달리 일본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재빨리 트랜지스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국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자, 금속기계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량을 시작한 두 중심지, 즉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이 아직도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직계 후손들의 국가, 즉 현대 중국을 통해서든지 일찍이 두 중심지의 영향을 받던 이웃 지역의 국가, 즉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유럽 등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 즉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을 통해서든지 말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BC 8000년 당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문화적 차이는 환경적 차이의 산물이다 입니다. 얄리의 질문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영향력이다. 먼저 문화적 요인부터 살펴보자면 인류의 문화적 특징들은 세계의 각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 같은 문화적 차이의 일부는 분명 환경적 차이의 산물이며 이 책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거론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환경과 무관하게 작용한 문화적 요인들의 이 의의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만의 소하고 일시적인 이유로 인해 별로 중요치 않은 어떤 문화적 요소가 발생했다가 그대로 굳어짐으로써 그곳 사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더 중요한 문화적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가령 카오스 이론이 다른 과학 분야에도 두루 응용되듯이 말이다. 이러한 문화적 과정은 역사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 예를 들자면 나는 제13장에서 타자기의 쿼티 자판에 대하여 언급했었다. 각기 다르게 설계된 수많은 자판 중에서 하필 이 자판이 채택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860년대 당시 미국에서 만들어진 초기 타자기의 구조, 타자기 판매 정책, 신시내티의 속기 타자 학원을 차린 롱리라는 여자 선생이 1882년에 내린 결정, 그리고 그 롱리 선생에게서 타자를 배운 프랭크 맥거린이라는 수제자가 1888년 개최된 타자 경시대회에서 쿼티 자판을 쓰지 않은 루이스 토브라는 경쟁자를 물리쳤고 그 결과가 널리 보도된 일 등이 그것이다. 1860년대부터 1880년대의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다른 자판이 선택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 당시에 미국이라는 환경이 다른 자판보다 쿼티 자판에 더 유리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내려지자 쿼티 자판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고 1세기 뒤에는 컴퓨터 자판에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비록 머나먼 과거의 일이라서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중앙아메리카에서 20진법을 널리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메르인들은 10진법 대신 12진법을 채택한 것도 어쩌면 그처럼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네,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20진법은요. 그래서 역법도 260개의 날짜에 각각 이름을 붙여 이중으로 순환하게 하는 1년을 365일로 정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얘기는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요. 수메르인들이 10진법 대신 12진법이라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시간을 60분, 하루는 24시간, 1년은 12개월, 원은 360도가 되었다. 이게 12진법의 지금 후손이란 얘기입니다. 영향의 지금까지 잔류란 얘기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타자기, 시계, 역법 따위의 설계 문제가 그것을 채택한 사회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미국의 쿼티 자판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면 가령 일본이나 유럽이 그보다 훨씬 효율적인 드보르자크 자판을 채택했다면 19세기에 이루어진 그 사소한 결정은 20세기 미국 기술의 경쟁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중국 어린이들을 연구해보면 수천 개의 기호가 있는 전통적 중국 문자보다 중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 즉 병음,
베이징 방언에 입각한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한 방식을 가르쳤을 때 쓰기를 더 빨리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중국 문자가 생긴 까닭에 대해 중국어에는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낱말, 즉 동음, 이의어들이 많아서 그것을 구별하는 데 편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어에 동음, 이의어가 많은 것은 중국 사회에서의 문자의 역할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유독 중국이라는 환경에서만 동음, 이의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안데스의 복잡한 문명이 문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수수께끼인데 그것은 혹시 어떤 언어학적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 때문이 아니었을까? 인도에서 엄격한 사회 경제적 계급 체계가 있어서 기술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는데 과연 인도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중국의 유교와 문화적 보수주의도 중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과연 중국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타인에게 개종을 권유하는 종교, 즉 기독교나 이슬람교도는 유럽이나 서아시아에서는 식민지 개척과 정복의 추진력으로 작용했는데 어째서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 이처럼 환경과 무관하고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어떤 특이한 문화적 요소가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가진 장기적인 문화적 특징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앞서 든 예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폭넓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의 의의는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요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파악한 뒤에도 여전히 알쏭달쏭한 역사적 경향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역사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인적 특이성입니다. 특이한 개인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 것일까? 현대에서 낯익은 예를 찾는다면 1944년 7월 20일에 있었던 히틀러 암살 기도와 그와 동시에 베를린에서 진행된 반란 기도가 아슬아슬하게 실패로 끝났던 일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건을 계획한 독일인들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믿고 평화를 되찾으려 했던 것인데 당시 독일군과 러시아군의 동부전선은 아직 대부분이 러시아 국경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회의실 탁자 밑에 놓인 서류 가방 속에 시한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 만약 그 가방이 히틀러가 앉아있던 의자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놓여 있었다면 그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히틀러가 죽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다면 오늘날의 동유럽 지도와 냉전의 향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숙명적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사건은 1930년 여름 자동차 사고다. 그것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한 시기보다 2년 전의 일인데 당시 그는 사망석, 즉 앞좌석 오른쪽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가 탄 자동차는 무거운 트레일러 트럭과 마주쳤다. 이 트럭은 히틀러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그를 깔아뭉개기 직전에 정지했다. 히틀러의 정신병이 나치당의 정책과 성공에 미친 영향의 크기를 감안할 때 만약 그 트럭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단 1초만 늦게 밟았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히틀러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특이성으로 역사에 분명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은 그 밖에도 많다. 몇 명만 꼽아본다면 알렉산더 대왕, 아우구스투스, 석가, 예수, 레닌, 마르틴 루터, 잉카 황제, 파차쿠티 괄호 열고 15세기에 광대한 잉카족을 건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호메트, 정보왕 윌리엄, 줄루 왕, 샤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단순히 어쩌다가 그 시기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과연 그들은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상황을 변화시켰을까?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의 극단적인 견해이다. 보편적인 역사, 즉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룩한 업적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여기서 활동했던 거인들의 역사다. 이것과 반대되는 극단적인 견해는 프로이센의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주장으로 그는 칼라일과 달리 정치의 내면 세계를 오랫동안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정치가의 일이란 역사 속에서 걸어가는 신의 발소리를 듣고 그가 지나갈 때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문화적 특이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특이성도 역사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한 요소다. 어쩌면 바로 그것 때문에 역사는 환경적 요인은 물론이고 그 어떤 요인으로도 일반화시켜 설명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적 특이성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 아무리 거인 이론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경향까지 몇몇 거인의 손에 좌우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서유라시아에서 이미 문자를 갖고 식량을 생산하고 철기를 사용하던 여러 국가들의 진로를 조금 바꿔놓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아직도 문자와 금속기를 갖지 못한 수렵채집민 부족으로 살아가던 시기에 서유라시아에는 이미 문자를 갖고 식량을 생산하고 철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들어섰다는 사실과 알렉산더 대왕은 아무 상관도 없다. 다만 특이한 개인들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 실제로 얼마나 폭넓고 지속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다. 네, 다음 소제목은 역사적 과학과 비역사적 과학을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과학보다 인문학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역사학은 기껏해야 사회과학으로 분류될 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덜 과학적인 학문으로 간주된다. 정치에 대한 학문 분야는 흔히 정치과학이라고 부르고 노벨 경제학상에서도 경제과학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역사학과에서는 역사과학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자신을 과학자로 생각하지 않으며 널리 인정받는 각종 과학이나 그 방법론들도 거의 배우지 않는다. 역사란 구체적 사실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표현에서 발견된다. 역사는 사실들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란 결국 눈속임이다. 역사에서 법칙을 찾느니 차라리 만화경에서 법칙을 찾는 것이 낫다. 등등. 물론 역사를 연구하여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기란 행성들의 궤도를 연구하여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것은 결코 치명적인 어려움이 아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천문학, 기후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지질학, 고생물학 등은 자연과학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역사적 학문들이다.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은 주로 물리학을 비롯하여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몇몇 분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분야의 과학자들은 흔히 그런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론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분야들, 이를테면 나의 연구 분야인 생태학과 진화생물학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말은 원래 지식을 의미하며 즉 알다라는 뜻의 SCIRE와 지식이라는 뜻의 SCIENTIA에서 나왔으므로 지식이란 어떤 방법이든 특정 분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류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다. 넓은 의미의 즉 천문학 등을 포함하는 역사적 과학은 물리학, 화학, 분자생물학 등의 비역사적 과학과 구별되는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방법론, 인과관계, 예측, 복잡성 네 가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만하다. 물리학에서 지식을 얻는 주된 방법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을 통해서이다. 즉 어떤 매개변수의 영향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 그 매개변수를 조작하여 실험하고 반대로 그 매개변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대조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른 매개변수들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런 실험상의 조작과 대조 실험을 반복하고 그리하여 충분한 양의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 방식은 화학과 분자생물학에서도 효과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과 동일시하고 있어서 흔히 실험만이 과학적 방법의 요체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적 학문 중에는 명백히 실험실 실험을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학문도 많다. 우리는 은하계의 형성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허리케인이나 빙하기의 진행을 차단할 수도 없고 실험적으로 몇몇 국립공원의 회색곰들을 전멸시킬 수도 없고 공룡의 진화 과정을 재생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같은 역사적 과학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 비교, 그리고 이른바 자연 발생적 실험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연 발생적 실험 등의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역사적 과학은 직접적, 궁극적 원인들의 사슬을 연구한다. 대체로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궁극적 원인, 목적, 기능 따위의 개념이 무의미한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살아 움직이는 어떤 체계, 특히 인간의 각종 활동을 이해하는 데는 그런 개념들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눈토끼의 털은 여름에는 갈색이었다가 겨울에는 흰색으로 바뀌는데 이 동물을 연구하는 진화생물학자는 모피색소의 분자 구조나 생합성, 경로 같은 직접적인 원인들을 밝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여기서 생합성이란 얘기는요, 생물체 내에서 세포의 작용에 의한 유기물질의 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현상의 기능, 즉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한 위장술과 궁극적인 원인, 즉 철 따라 모피색이 변하는 일군의 조상토끼에서 시작된 자연선택이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도 1815년과 1918년 당시에 유럽이 각각 범유럽적인 전쟁으로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나서 막 평화를 되찾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1918년의 경우에는 몇십 년 후에 다시 범유럽적인 전쟁이 터져 더욱 큰 희생을 치르게 되었지만 1815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차례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진행됐던 여러 사건들의 서로 대조적인 사슬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 아마 1815년은요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일 겁니다. 네, 제가 확실치 않아서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화학자들은 어떤 두 기체 분자의 충돌에 대해 목적이나 기능 따위를 설정하지 않으며 또한 그 충돌의 궁극적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역사적 과학과 비역사적 과학의 또 다른 차이점은 예측의 문제다.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개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그 체계가 앞으로 나타날 반응을 그 사람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물리학자들은 진화생물학이나 역사학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 분야가 그 같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귀납적인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선험적인 예측을 하는 것은 그보다 어렵다. 여기서 지금 귀납적인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룡은 6,600만 년 전에 지구와 충돌한 어느 소행성 때문에 멸종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다른 수많은 종들은 그때 멸종하지 않았는지, 네, 이 설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험적인 예측을 하는 것은 그보다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알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종들이 멸종할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부연 설명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과 역사적 과학자들도 미래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어 우리가 알게 될 과거의 사건들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며 또한 그 예측을 검증하기도 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역사적 체계들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각종 역사적 체계는 예측을 시도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같은 특성들을 설명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인간 사회나 공룡들은 지극히 복잡한 존재임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들의 경우에는 상호 반응하는 개별적인 변수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하층부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상층부에까지 뜻밖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전형적인 예는 1930년 하마터면 히틀러가 죽을 뻔했던 교통사고 당시에 어느 트럭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죽거나 또는 부상을 당한 1억 명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다. 물론 대부분의 생물학자는 생물학적 개체들도 결국 전적으로 물리적 특성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양자역학의 법칙들을 따른다는 데 동의하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그 개체들의 복잡성이 의미하는 것은 결정론적 인적 관계가 곧 예측 가능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새로 들어온 태생 포식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유대류를 전멸시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왜 동맹국이 아니라 연합국이 승리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각각의 빙하, 성운, 허리케인, 인간사회, 생물종, 심지어 개개인이나 유생생식을 하는 생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독특한 존재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수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가변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물리학자가 연구하는 소립자 또는 동위 원소들과 화학자가 연구하는 분자들은 그 종류의 모든 개체가 동일하다. 따라서 물리학자와 화학자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결정론적 법칙들을 정립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학자와 역사학자는 통계적 추세만을 정립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내가 재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의료센터에서 앞으로 태어날 1000명의 신생 가운데 남아는 480명 이상이고 여아는 52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나는 내 아이들이 둘 다 아들로 태어날 것을 미리 알 도리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역사학자들도 어느 지역의 인구 규모와 밀도가 충분히 증가했고 또한 잉여 식량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지역의 부족사회가 추장사회로 발전하기 더 쉬웠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 인구는 제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는 추장사회가 발생했지만 뉴기니나 과달카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과달카날은요 솔로몬 제도의 주도인 화산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체계들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역사적 체계란 설령 궁극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더라도 그 인과관계의 긴 사슬을 연구하다 보면 특정 과학 분야의 영역 바깥에 있는 궁극적 원인들과 거기서 비롯된 최종적인 결과들을 분리시킬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다. 예를 들자면 공룡들은 소행성의 충돌 때문에 전멸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소행성의 궤도는 전적으로 고전적인 역학의 여러가지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만약 6700만 년 전에 고생물학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룡들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제외한다면 원래 소행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는 공룡 생물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300년부터 1500년에 단기 빙하기는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소멸하는 한 원인이 되었지만 역사학자는 물론이고 아마 현대의 기후학자도 단기 빙하기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인류사회의 보탬이 될 인간,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역사 연구입니다. 이처럼 역사학자가 인간사회 역사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대체로 천문학자, 기후학자, 생태학자, 진화생물학자,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등이 직면하는 어려움과도 비슷하다. 각기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들 분야는 모두 실제 사건을 모방하여 각종 변수를 제어하는 실험적 간섭이 불가능하다는 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점, 따라서 각각의 체계가 모두 독특하다는 점,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을 정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뜻밖의 특성이나 미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역사학을 비롯한 역사적 과학에서 예측하기가 가장 적당한 연구 대상은 공간적으로 규모가 크고 시간적으로 기간이 긴 소재들인데 이때에는 수백만 건의 소규모적 단기적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들이 평준화되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1000명의 성비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내 아이들의 성별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역사학자들도 아메리카 사회와 유라시아 사회가 13,000년 동안 따로따로 발전하다가 마침내 충돌했을 때 여러가지 폭넓은 결과에 대하여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은 파악할 수 있지만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 1960년 10월에 있었던 한 차례 텔레비전 토론에서 어떤 후보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케네디가 아니라 닉슨이 당선될 수도 있었겠지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정복한 사건은 그 당시 누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인류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기타 역사적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유용한 방법론은 비교 연구법과 이른바 자연발생적 실험이다. 인류사학자와 은하계의 형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는 둘 다 어떤 제어된 실험실 실험을 통하여 자기가 연구하는 개체를 조작하지는 못하지만 자연발생적 실험은 둘 다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되는 요인이 있거나 없다는 또는 그 요인이 강하거나 약하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여러 체계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행병학자는 사람들에게 다량의 소금을 먹이는 실험을 해볼 수 없지만
대신 이미 소금 섭취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인간 집단들을 비교함으로써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할 때의 효과를 파악할 수는 있다. 또한 문화 인류학자는 수백 년 동안 여러 인간 집단에게 각각 다른 양의 자원을 제공하는 실험을 해볼 수 없지만 그 대신 자연 상태의 자원량에서 차이가 있는 여러 섬에 살고 있는 폴리네시아인들의 최근 인구를 비교함으로써 자원량의 장기적인 효과를 연구할 수는 있다. 인류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자연 발생적 실험을 통하여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5개 대륙만이 아니다.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킨 큰 섬들, 이를테면 일본, 마다가스카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히스파니올라, 뉴기니, 하와이, 그 밖에 많은 섬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한 각 대륙에 속해 있는 수백 개의 작은 섬이나 여러 지역 사회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생태학이나 인류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자연 발생적 실험은 본질적으로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받기 쉽다. 그 중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진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자연적으로 변화하면서 일으키는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변수들 사이에서 관찰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사슬을 추론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부 역사적 과학에서도 매우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종종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인간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인간의 질병들에 대해 추론하는 과학인 유행병학은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화된 절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생태학자들도 자연 발생적 실험에 문제점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연구하려는 생태학적 변수는 직접 실험적 간섭을 가하여 조작하는 일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때마다 자연 발생적 실험이라는 방법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진화생물학자들은 진화 과정이 이미 알려진 각종 동식물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더욱 정교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 분야 중에서 역사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작용하는 변수들도 소수에 지나지 않은 분야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인류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은 나도 시인한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역사적인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들을 속속 얻어냈다. 그리하여 공룡, 성운, 빙하 따위의 역사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문학보다 과학에 더 가까운 분야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성은 내적 성찰입니다. 내성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룡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서다. 따라서 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역사적 연구도 공룡에 대한 연구에 못지않게 과학적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들이 현대 세계를 형성했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보탬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다. 네, 이 에필로그까지 읽었는데요. 이 에필로그만 읽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대략적인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 증보면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2003년 후기, 총균세 그 후의 이야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